의원들 최순실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여야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 고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순실 씨 모녀는 독일 유령 회사가 공개된 직후 잠적했습니다. 증거인멸이 예상되는데도 압수수색 없는 재단 수사,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병대가 총격전을 준비했다며 계획 범죄를 시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2007년 송민순 장관에게 남북 관계에 개입 말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 소회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의 노조 전 교주 퇴거를 거부하면서 혈세 52억이 보증금으로 묶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였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금은 잠시 정회한 상태인데요.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실장과 다른 참모들은 최 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합니다. 안 수석께서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으로 최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와 가까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통령님의 어떤 친분 관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질 않습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 씨가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는 사이지만 절친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고 40년간 절친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안종범 수석은 최 씨와 가까운 차은택 감독은 재작년 만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어떻게 차씨 등을 통해 미르재단 운영 등에 관여할 수 있었는지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저도 기사 봤을 때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중요도도 그러니와 지금 시스템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얘기죠. 이 실장은 대통령은 원칙이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는 대단한 품성을 가진 분이라며 비선 실세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참모들이 모르쇠로만 일관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최순실 씨 모녀는 얼마 전부터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이 최 씨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크푸르트의 호텔을 찾아가 봤더니 최 씨와 회사 직원들이 3일 전에 이곳을 황급히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슈미텐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상가나 레스토랑도 거의 없는 조용한 주택가 한가운데 3층짜리 호텔이 보입니다. 최순실 씨가 세운 비덱이라는 회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사무실로 쓴 곳입니다. 2월부터는 호텔업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계십니까? 헬로! 호텔 안에는 밥솥과 한국 믹스커피 제품이 널려 있습니다. 호텔 영업도 한 듯 아침 식사 일정 등을 적은 투숙객 공지도 남아 있습니다. 쓰레기통에는 한국 과자와 담배가 버려져 있습니다. 최 씨는 불과 3일 전 이 호텔을 급히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간판만 간신히 떼간 상태입니다. 최 씨에게 호텔을 판 전주인은 이번 주 화요일에 갑자기 호텔 문이 닫혔다고 말합니다. 화요일은 비덱의 존재가 언론에 공개된 날입니다. Die Familie Tschä, an für sich sind die heimlich still und leise fortgegangen. Gesehen, wir haben nur zum Schluss, die letzten 8 Tage, habe ich gesagt, hier stimmt was nicht. Das müssen die in der Nacht abgemacht haben oder was. Das ging ganz schnell. 교민들은 최 씨가 이번 주만 해도 단골 한국 식당에 들렀는데 연락처가 그새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여자분 있지? 그 전화번호 좀 아냐?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왜? 최 씨 모녀는 딸 유라 씨가 훈련하는 승마장을 등기상 주거지로 표기해놨지만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국제승마협회 홈페이지에 소속을 삼성이라고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스포츠가 최 씨의 독일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80억 원을 요청한 대기업도 삼성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경중 기자입니다. 국제승마연맹은 홈페이지에 경기마와 입상 경력 등 현재 활동 중인 승마 선수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개인정보 소개란은 선수가 직접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소속을 팀 삼성으로 표기했습니다. 또 소속 학교는 이화여대, 가족란에는 아버지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정 씨 스스로가 삼성 소속으로 밝혀 삼성그룹이 정 씨를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K스포츠재단이 최 씨와 정 씨의 유령 회사인 비덱주도 프로젝트에 80억 투자를 요청한 대기업도 삼성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미 K스포츠재단에도 80억 정도 냈는데 또 80억을 가지라고 해서 이번에는 정중히 사양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에 삼성 측은 삼성전자 승마단을 2010년에 해체해 우리와는 관련이 없고 80억 투자건은 우리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 씨는 미르재단이 프랑스 유명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와 추진한 한식 세계화 사업을 주도한 건 사실상 최 씨와 차은택 씨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최순실 씨 딸과 관련된 이화여대의 온갖 특혜가 알려지면서 최경희 총장이 사임하자 교무위원 44명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86일째 이어온 본관 점거 시위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딸과 관련된 의혹 규명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중형차들이 잇따라 들어갑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특혜 의혹과 최경희 총장 사임 등 최근 사태와 관련한 이화여대 긴급 이사회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시간여 동안 회의에서 이사회는 7명 전원 찬성으로 최경희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총장의 중도 사퇴는 개교 1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송덕수 부총장 등 교무위원 44명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장명수 이사장은 법인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꾸려 정유라 씨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의 총장 해임 결정에도 이화여대엔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86일째 이어오던 본관 점거 농성을 풀기로 했지만 다음 달 3일 교수 학생 합동 대규모 집회 등 특혜 의혹 규명 요구는 계속할 방침입니다. 지금 이화 커뮤니티 전체 구성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화가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를 삼는 이사회가 2개월 안에 신임 총장을 뽑는 방식을 두고도 교수협의회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두 재단에 대해 언급한 후 검찰이 잇따라 참고인을 부르고 수사팀을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고발된 지 3주가 지나도록 정작 두 재단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검찰 수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계열사로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이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검찰의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비선 실세 개입 등 국민적 의혹이 쏠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무실은 검찰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3주가 넘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습니다. 검찰 쪽에서 딱선 안 왔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증거인멸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급해요.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 소환을 택했습니다. 오늘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미르재단 실무자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도 없이 관계자들을 부르면 조사가 제대로 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엄정처벌 발언이 나온 뒤 관계자 10여 명을 출국 금지하고 두 재단 관계자의 통신 기록을 조회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선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불과 사흘 전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대체 혐의가 뭐냐고 되물었던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최순실 관련 모든 의혹과 풍문도 수사에 단서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최순실 씨와 재단 의혹이 증폭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악성 댓글과 괴담이 많다면서 이 최근 상황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5%로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0%대가 무너진 지난주보다 1%포인트가 더 하락했습니다.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포인트나 급등한 64%로 이 역시 취임 후 최고치였습니다.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도 유탈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 최순실과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정권 주변의 비리 논란 같은 경우에는 지지 기반 내에서의 민심 위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최고치인 29%로 새누리당과 같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악성 댓글과 괴담이 난무한다고 지적하며 법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파업과 불법 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우병우 수석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하루 종일 진통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우 수석을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정감사장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할 뜻이 없음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고발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여야 공동으로 검찰 고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출석을 강제한다 해도 불출석 의사를 꺾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우 수석의 출석을 놓고 국감 시작부터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동행명령 발부를 의결해 줄 것을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이 시기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는 없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시한까지 제시하며 거듭 출석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정우택 의원은 우 수석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운영위 국정감사에선 미르재단이 추진한 한식 세계화 사업에 청와대 수석실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이 재단의 머리고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까지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한때 감사가 중지됐습니다. 오늘 국감에선 미르재단이 추진한 액골 페랑디 사업에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외교안보수석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르재단은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한다며 설립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프랑스 최고 요리학교인 액골 페랑디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액골 페랑디 사업은 그러면 교육문화수석이 진행하신 건가요?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덕분에 싱생재단이 프랑스 최고 요리학교와 MOU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민간 차원의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800억 원대 모금 과정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도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참 뒤에 지나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냐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안수께서 갑자기 급하셔가지고 이제 막 부랴부랴 재단을 만들었다. 안종범 수석은 부인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 제가 전혀 볼 때는 없습니다. 오늘 국감에선 TV조선 보도를 인용해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조금 전에 귀국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끝까지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도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이 정확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미성 기자입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공항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은 이미 설명드린 바 있고 2007년 11월 15일 회의부터 18일 마지막 회의까지 줄곧 찬성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18일까지 논란이 있었고 그날 이후 정부 입장이 정해졌다는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주장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준 겁니다. 기권 결정 시기에 대해 직접 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밝힐 수 있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힘을 실었습니다. 회고록이나 이런 데 나온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 회고록은 안 묻네. 이제 지나갔는가 보네요. TV조선 김미선입니다.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했던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말에 대북 정책 논의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송 전 장관에게 남북 관계에는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을 지낸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져서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입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던 당시 청와대가 외교부를 논의 라인에서 제외시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아프간 인질 사태 처리 과정에서 외교부가 실수를 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송민순 전 외교장관에게 인질 사태나 잘 처리하고 남북 관계에는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또 외교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안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자 정상회담 논의에서 아예 제외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는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 상황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노 전 대통령과 친노 인사들이 송 전 장관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의도적으로 논의 구조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남북 정상회담 발표 당일에야 상황을 파악해 미국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B-2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 폭격기입니다. 이런 무기들을 통틀어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어제 북핵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루 만에 나온 한미 공동성명에선 이게 빠졌습니다. 왜 그런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2 폭격기나 F-22 전투기와 같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가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이를 명시하려 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회의 전날 전략 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의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협의가 될 것으로. 미국의 입장을 제대로 타진해 보지 않고 김칫국만 마신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상시 순환 배치의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한미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략 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서 많은 방안들이 논의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가 될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었던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전략자산 상시 배치 결정을 피했다는 관측입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공연이 앞서 나갔다가 전략자산 상시 배치도 무산되고 한미 공조에도 틈새가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는 지적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초토화시킬 능력이 있다며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략자산 배치 혼선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이처럼 한미 간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안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 평양을 융단 폭격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를 장착한 핵잠수함.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전략자산을 번갈아가며 한반도에 배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우리의 북핵 대응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상시로 두기보다는 필요할 때 수시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된 F-22 랩터는 2시간, 괌에 있는 B-1B 폭격기는 3시간이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핵 항모도 일본 요코스카항에 있는 만큼 굳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은 전략상 작전 지역을 한반도로 명시하기 힘듭니다. 결국 미국은 수시로 전략 자산을 파견해 무력 시위를 벌이거나 일정 기간 한반도 주변에 머물게 하는 타협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동 빈도나 체류 기간이 늘 수는 있지만 항구적 대응책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오페산 터널에서 사제총을 난사해 경찰을 숨지게 한 성병대가 구속됐습니다. 계획한 총격전이었다 시인했고 본인이 암살될 수 있었다며 피해망상 증상도 드러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흰 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성병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관 1명이 순직하고 2명이 다친 당시 상황은 계획 범행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총격전은 대비를 했던 거고 이제 부동산 사장을 제가 죽일 생각을 했어요. 같은 건물에 살던 부동산 업자에게 사제총을 쏘고 둔기를 휘두른 이유에선 피해망상 증상도 드러납니다. 이사 가는 집이 이제 그 부동산 사장이 저희 누나한테 그 소개를 시켜준 집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집에 가게 되면은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제가 암살될 수 있어요. 순직한 김창호 경감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인은 의문이 있습니다. 사인은. 소지하던 사제총 17정은 서울 을지로와 청계천에서 산 재료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자발찌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성병대를 구속했습니다. 성병대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제조법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순직한 김창호 경감은 방탄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 경찰이 마주한 환경은 매우 열악한데요. 오늘은 경찰의 날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고 김창호 경감이 사제총을 난사하는 성병대와 맞서다 쓰러져 있습니다. 방탄조끼도 없어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 순직한 김창호 경감과 같이 출동한 정현배 경장은 권총도 없이 사제총을 난사하는 성병대와 맞서야 했습니다. 2인 1조가 권총을 한 자루만 소지해야 하는 규정 탓에 테이저건만 들고 버텼습니다. 이번 성병대의 총격으로 강력범에 맞선 경찰의 열악한 환경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전국 경찰에 배포된 방탄조끼는 1000벌이 전부입니다. 김 경감이 근무했던 권동파출소엔 36명이 근무하지만 방탄복은 15년 된 구형 제품 한 벌뿐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파출소도
관소가 9개인데 6개 있어요. 6개. 6건. 꼭 없는 데도 있고 뭐 하나씩 있는 데도 있고.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 4만 6천여 명에 지급된 권총은 1만 6천여 정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매년 순직하는 경찰관은 10명이 넘습니다. 부상자도 3년째 1,7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71주년 경찰의 날 행사에선 경찰 안전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통해 수백억대 특혜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보좌관이 국회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새누리당 중진 의원 보좌관 54살 권모 씨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역구 인근 플랜트 설비업체 대표 53살 박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산업은행에서 500억 원대의 특혜 대출을 받게 해준 혐의입니다. 이 업체가 2012년부터 2년간 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총 670억 원에 달합니다. 2014년 3월엔 산업은행 육성지원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원기업 선정 석 달 만에 박 씨와 재무이사가 139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구속되고 업체는 지난해 3월 부도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산업은행 압수수색에서 이미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권 씨가 강 전 행장과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좌관에게 전달된 수천만 원이 국회의원에게 흘러들어갔는지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뭐 확인 증명하고 있는데 뭐 수사 중이라. 본인은 이제 돈을 안 받으셨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본인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셨는데.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권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통근버스가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건물로 돌진해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버스 운전기사는 70대 고령이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교차로에서 통근버스 한 대가 좌회전을 하나 싶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섭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 건물로 돌진합니다. 통근버스는 2층 건물에 충돌한 뒤 질주를 멈췄습니다. 갑자기 쾅쾅쾅 마지막에는 뭐 쾅 부서지는 소리 같은 게 나가지고 이게 뭐지? 지진도 아닌데 뭐지? 버스 주변에는 부서진 건물과 차량 잔해 쓰러진 가로수들로 아수라장입니다. 멈춰선 버스 양옆으로 추돌당한 차량들까지 튕겨져 왔습니다. 그냥 죽는구나 싶었어요. 저 버스가 왜 저러지 하면서.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71살 전모 씨가 중상을 입고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등 1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 전 씨는 좌회전 도중 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버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으로 미뤄 고령인 운전기사의 부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요즘 시장에 가면 오징어가 그야말로 금값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싹쓸이하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 바로 북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오징어 잡이 항구인 경북 구룡포와 한숨 소리만 가득합니다. 없습니다. 안 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10%도 안 나요. 한 달 조업에 최소 3,000박스를 잡았던 이 배는 어획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하루 한 100몇십 개씩은 이래 잡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고기 뭐 하루 종일 나가 20개 쓰는 게 어떤 데 10개, 15개 이래밖에 못 잡니다. 울릉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징어 자체가 지금 별로 없지 않나. 이때까지 중국 어선이라든가 이런 어선들이 많이 잡아서 너무 남획이 되지 않았나. 북한의 조업권 매각으로 중국 어선 700여 척이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오징어를 구경하기 힘들어졌습니다. 2012년 8만 8천 톤이었던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6만 5천 톤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씨가 말라버린 동해안 오징어. 어민들도 울상인데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식탁에까지 미칩니다. 생물 오징어 위판 가격은 20마리 한 상자에 35,000원에서 5만 원 초반으로 40% 폭등했습니다. 오징어 워낙 싼 거였는데 한번 삶아 놓으면 금방 많이 먹어야 되는데 좀 사실 좀 비싸진 것 같긴 해요. 중국 어선들이 서해 꽃게에 이어 이젠 동해 오징어까지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갈치와 고등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생선인데요. 갈치가 금치라고 불릴 정도로 가격이 급등해서 여간에서는 참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고등어는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찬거리를 준비하려는 주부들로 분주한 마트. 갈치를 잡았던 손이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할 뿐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오늘 좀 장보시기 어떠세요? 장보기 많이 부담스럽죠. 국산 생물갈치 중간 크기 한 마리 가격은 8,000원 선. 지난해 이맘때보다 무려 43%나 올랐습니다. 갈치값이 오르면서 이 마트에서 갈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6월 한일 어업협상 결렬로 일본 해역에서의 조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최근 어획량이 60%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 주로 제주도와 서해안에서 잡히는 고등어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가격은 3% 오르는 데 그치면서 매출이 50%나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갈치 대신 고등어를 고릅니다. 국산 갈치가 어획량이 급감하여 물량 수급이 어려워 당분간 이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갈치와 고등어, 비슷한 듯 다른 두 어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옷장에 있는 옷들 혹시 다 입으십니까? 저를 비롯한 여성들은 이렇게 수많은 옷들 중에서도 입을 옷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행이 빨리 바뀌고 취향도 변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옷을 잠깐씩만 입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백화점도 옷을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패션도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결혼식 하객으로 초대받은 원미애 씨. 평소 눈여겨본 옷과 가방은 160여만 원. 사려면 목돈이 듭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 옷을 골라 빌려 입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걸 합하면 한 160 정도의 금액인데 이게 평소에 트렌드에 맞는 그 상품을 제가 그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서. 원 씨가 한 달에 옷 4벌을 빌리는 비용은 불과 8만 원. 200만 원이 넘는 명품 브랜드까지 다양한 옷을 고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이렇게 원하는 옷과 가방을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 수만 벌의 옷과 가방이 있는 이 물류창고에서 배송됩니다. 성인 여성이 장롱에 보유한 옷은 70여 벌. 이 가운데 6개월 동안 실제 입는 옷은 3분의 2가량인 44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선 패션 공유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옷을 지정해 보내주는 서비스는 회원이 500만 명에 이릅니다. 패션 공유 서비스가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해외의 독특한 브랜드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빠른 트렌드 변화에 맞춰 쉽게 입고 버릴 수 있는 패스트 패션에 이어 이제 공유 패션이 유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자, 그런데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이 아니라는 정부의 방침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시장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서울 신사동의 한 오피스텔. 객실 10개 정도가 외국인 숙소로 영업 중입니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민박 객실은 19,000개. 이 중 무려 50%가량이 오피스텔로 숙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은 가격은 호텔보다 저렴하고 교통도 편리해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이런 오피스텔들은 예약이 쇄도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오피스텔을 임차해 에어비앤비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월에 한 채당 평균 60 정도를 벌고 있었는데요. 이게 두 채로 따졌을 때 120
실제로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50만 명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했습니다.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5일부터는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 숙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시장과 관광산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입주 물량이 많아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번 조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월세 받기도 쉽지 않아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피스텔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 공유경제라는 산업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필리핀에서 최소 12명의 인명피해를 낸 태풍 하이마가 이번에는 홍콩을 덮쳐 도시를 마비시켰습니다. 일본에서는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해 우리나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물이 상점가를 휩쓸고 강력한 바람은 토네이도를 불렀습니다. 필리핀에서 최소한 12명의 사망자를 낸 22호 태풍 하이마가 홍콩을 강타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태풍 경보 3단계를 발령하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재난부처를 제외한 정부 기관도 문을 닫으면서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No people in the street, no noise, only silence, and it's the same when normally we have millions of people moving around. 홍콩과 광저우, 상하이를 연결하는 광역 열차 운행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항구에서는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이 무기한 연기됐고 항공기 7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As you see, I just arrived and I saw this board full of cancelled flights, and I have no idea what to do now. 오늘 오후 2시쯤 진도 6.6의 지진이 일본 도토리현을 덮쳤습니다. 강도가 세 우리나라 영남 지방 일부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揺れの強かった地域では家屋の倒壊や土砂災害などの危険性が高まっている恐れがありますので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4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 이내에 강진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급격한 친중 노선에 미국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 간 패권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중국 최고급 자동차 훔치에서 내린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합니다. 인민대회당에는 최고 통치자를 위한 예우의 의미 예포 21발이 발사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고의 예우에 답례라도 하듯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I announce my sepa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박수가 터져나오자 두테르테는 한술 더 뜹니다. I will also go to Russia to talk to Putin and tell him that there are three of us against the world: China, Philippines, and Russia. 필리핀의 결별 선언에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You're welcome. It isn't just the United States who is baffled by this rhetoric. We have heard from many of our friends and partners in the region who are likewise confused about where this is going. 대중국 포위 구도에 균열이 생긴 미국은 즉각 데니얼 러셀 국무부 차관보를 필리핀에 급파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분도 양표, 기미 투하라며 환영의 뜻을 비췄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두테르테의 행보가 필리핀은 물론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70년 후반국 필리핀의 분리 선언에 아시아 태평양의 외교 안보 지형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불복 가능성을 연이어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도 또 등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Accept the results of this great and historic presidential election if I win. 트럼프가 3차 TV 토론에 이어 또다시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I would also reserve my right to contest or file a legal challenge
in the case of a questionable result. 오바마 대통령부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That undermines our democracy. Then you're doing the work of our adversaries for them. 미국 언론도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건드렸다며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 의원은 대선 결과 불복 발언은 선을 넘었다고 했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트럼프가 공화당과 미국에 큰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10번째 여성도 등장했습니다. Then his hand touched the right inside of my breast. Don't you know who I am? That's what he said to me. 트럼프의 딸 이반카가 옹호에 나섰지만 He is not politically correct. And I think we love that about him, right?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고릴라 한 마리가 앞뒤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아기 고릴라를 안고 나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눈도 제대로 못 뜬 로랜드 고릴라 새끼입니다. So the baby was born overnight, and the keepers found her in her mother's arms when they came in the morning. 국제 멸종 위기종인 로랜드 고릴라의 몸값은 한 마리당 무려 10억 원. 세계적으로 3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엄마 고릴라 코코모는 벌써 6번째 새끼를 출산했습니다. 동화에 나올 법한 괴상한 요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연기를 펼치며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덴마크의 작은 섬에서 열린 요괴 축제입니다. It's a wonderful thing because that is 3 times we have Troll Festival in Næstved, so that is a lot of people and happy troll, and that we like here in Næstved. 덴마크에서는 오래전부터 요괴들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사원 안. 여성이 펜을 들어 뭔가를 작성하려는 순간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긴 칼을 들고 들어와 여성을 마구 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강타당한 여성은 쓰러지고 직원들이 진압할 때까지 구타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역 유력 정치인.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녀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게 돼 복수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번 넘게 칼에 맞았지만 여성은 다행히 경미한 상처만 입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전교조가 법에 노조 판결을 받으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여전히 시도교육청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거나 50억 원이 넘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서대문의 전교조 본부 사무실. 교육부는 지난 4월 이곳에 지원되던 국고보조금 6억 원을 강제 회수했습니다. 전교조가 법의 노조 판결로 법적 지위를 상실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본부에서 불과 1km 떨어진 이곳 서울지부 사무실엔 여전히 임차 보증금으로 세금 15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교조 12개 지부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무실 임대보증금은 52억 원에 달하고 5개 지부는 사무실을 공짜로 사용하거나 월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의 광주와 강원 등 5개 교육청은 전교조의 퇴거 통보조차 하지 않았고 부산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시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경북과 대구, 울산, 대전교육청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전교조에게 국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명백한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입니다. 시도교육청들이 6개월 넘게 지시를 어기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립대 학생들이 거부해서 일단 유보됐습니다. 대권을 염두에 둔 듯한 박 시장의 선심 정책에 학생들이 단호히 노라고 거부한 이유.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방영된 온라인 방송 원순 씨의 엑스파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내년부터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유럽에는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정작 수혜자인 시립대 학생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짜 등록금제를 시행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어렵고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시행된 뒤 시립대 자체 수익금은 2011년 498억 원에서 지난해 306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양 들을 때 안 그래도 들을 게 별로 없는데 더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대학생들이 보기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서울시립대 총학생회가 지난 15일부터 SNS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64%가 무산 등록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 시장은 시립대 총학생회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일단 내년 무상 등록금제 시행을 유보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이 굉장히 무거운 것만큼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아젠다로 계속 토론을. 박 시장은 청년수당 정책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 등 잇단 선심 정책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정계 복귀 선언을 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에게 민주당의 이찬열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힘을 실어줬습니다. 안철수 손학규 연대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당적을 떠나 손학규 대표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이찬열 의원이 친손학규계 의원 중 처음으로 민주당을 동반 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손 전 대표는 나의 탈당을 만류했지만 손 전 대표를 돕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미애 대표 등은 손 전 대표를 업고 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른 친손계 의원의 동반 탈당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당은 두 사람의 탈당을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논의를 해보자 하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8월 손 전 대표를 찾아가 국민의당에 정권을 주겠다며 함께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손 전 대표도 둘이 힘을 합쳐 10년 이상 갈 정권 교체를 해보자고 답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오늘도 안철수 현상이 아직 우리 사회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그걸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안손연대가 가시화하는 기류입니다. 손 전 대표는 당분간 여야 중도 성향 인사들을 두루 만나면서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에서 새 판짜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김성태 의원도 손 전 대표가 밝힌 7공화국론의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정계 복귀 선언을 하면서 탈당했습니다. 그러자 3선의 이찬열 의원이 손 전 대표를 돕겠다며 오늘 탈당계를 내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정치권 화제의 주인공, 이제는 무소속이 된 이찬열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러면은 손 전 대표가 새 판짜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새 판짜기를 하겠다는 손 전 대표의 대리인 또는 대변인 자격으로 오늘 나오신 거죠? 그런 일을 할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리인이나 대변인 자격은 아니고요. 우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장안 국민들께 뭐 죄송한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일이 다 사전에 협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탈당계를 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탈당 결정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네. 오늘 이제 손 전 대표를 따라서 이제 탈당한 거기 때문에 손 전 대표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손 전 대표는 지금 한국 정치사에는 철새 정치인이다 이런 비판이 따라다니거든요. 제야에서 활동하다가 YS 네. 정부에 들어가서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도지사 하다가 2007년에는 탈당을 해서 야당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네. 손 전 대표의 정계복귀 선언에 그렇게 크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철새라면 일반적으로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가는 게 철새 아닙니까? 근데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 항상 네. 따뜻한 쪽에서 추운 데로 가는 쪽을 택하시거든요. 왜 그런 선택을 그러면 하셨다고 보세요? 그건 철새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네. 그것은 제가 봤을 땐 손학규 대표님의 판단에 따라서 네. 내가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가장 중요한 건 좀 그것이 팩트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손 전 대표를 따라서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이렇게 늘 갔다고 하는 손 전 대표를 따라서 탈당했는데 자, 그거는 의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까? 의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는 사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님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3선인데 네. 그동안의 민주당 당과 그다음에 당원들의 은혜를 제가 가장 많이 입었다고 늘 생각합니다. 네. 물론 손학규 대표님의 도움도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이상을 제가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큰 발걸음을 하시는데 이제는 좀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탈당을 한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의리다 개인적인 관계다 이렇게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는 손학규 전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친 손학규계 이런 표현도 있는데 추가 탈당 더 나오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 탈당 얘기하시는 거죠? 네. 국회의원들은 뭐 각자 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협의할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진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하고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본인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 전 대표가 어제 던진 화두 중에서 오늘 계속 화제가 되는 게 7공화국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가 몇 공화국 이런 거는 전두환 정권의 5공화국 이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는데 이 개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에 5공화국까지 왔다가 이제 뭐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뭐 박근혜 정부 이렇게 하는데 그 틀 자체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는 거냐. 그래서 7공화국 표현을 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 엔진이 꺼졌는데 성장 엔진을 갈아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동을 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엔진 자체를 갈아야 되겠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버릴 거 버리고 내려놓자라는 차원에서 7공화국 말씀을 하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엔진을 갈자는 뜻에서 7공화국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인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헌을 앞으로 매개로 해서 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다음에 또 김종인 대표라든가 또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하고 연대해서 뭔가 개헌을 가지고서 새 판을 짜보겠다. 저희가 좀 이렇게 이해를 국민들이 하면 쉽게 그렇게 됩니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이제 개헌의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거론하신 분들도 중추적인 역할들을 해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을 다 만나 뵙고 또 중지를 모아서 하면은 개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강진일기인가요? 그 책에서도 묘사를 했는데 지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하고의 협력이 또 연대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과 함께 힘을 합쳐 정권 교체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하고 지금 손 전 대표하고 어느 정도나 지금 얼마만큼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액면 그대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지 중요한 거는 이제 제3지대라고 우리가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3지대의 주세력이 저는 손학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당 사정도 이렇고 제3지대의 뜻이 있는 분들도 보면은 손학규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 뭉쳐져야 아. 그런 정치 환경이 조성이 돼야 저는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손학규를 기준으로 전 뭉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이찬열 의원의 생각에서 본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막 정계를 또 은퇴했다가 번복을 하고 돌아와서 또 여전히 또 뭐 차가운 곳으로 갔다고 하지만 철새 논란이 있는데 손학규 전 대표가 다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손학규 대표는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도 손학규계라고 분류되는 국회의원들도 예. 탈당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하. 저한테까지도 제가 전화를 한번 통하고 안 받으니까 카톡, 문자 메시지로 해서 예.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알겠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아주 완곡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획은 이제 손학규 대표님도 어제 정계 복귀를 네. 하셨습니다. 네. 이제 수많은 계획들을 잡고 또 만나 뵐 분들 만나보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이 세력들을 어떻게 규합할 것인지도 네.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기회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커버 댄스. 기존 아이돌의 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걸 말하는데요. 세계적인 유행이 됐습니다. 커버 댄서들의 꿈은 물론 아이돌입니다. 신환순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광명에서, 도치원에서, 심지어 일본과 미국에서까지 팬 코스프레의 일종으로 시작된 커버 댄스가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커버 댄스를 배우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무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기분이나 아니면 자기가 연예인과 비슷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단순히 취미라고 하기에는 혼신을 다하는 느낌인데 문자 그대로 미래를 바라보고 춤추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춤이 너무 하고 싶어서요. 아이돌이 된다면 파워풀하고 조금 여자가 보기에도 좀 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춤을 추고 싶어요. 수도권 대학들은 K-팝 학과, 실용음악과의 실기시험으로 커버 댄스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꼭 공부만이 아닌 춤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학교는 실용무용과 갈 생각이에요. 안무가나 춤 강사라든가 아니면 학원에 다니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렇게 춤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나 이 학원을 통해서 예술대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예술고등학교를 간 친구들도 있고 뿌듯하죠. 그 맛에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능 있는 학생들은 이런 노래를 하루도 안 돼서 똑같이 따라하곤 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커버 댄스. 이제는 춤추면 밥 굽는다고 말리기만 할 게 아니라 재능이 있다면 살려줘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가수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논란은 있지만 문학과 음악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도 있죠. 이처럼 요즘 문화계에선 서로 다른 장르를 융합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The bird fights its way out of the egg. The egg is the world. 최근 화제가 된 그룹 방탄소년단의 영상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 속 구절을 인용해 청춘들의 성장통을 잘 풀어냈습니다. 화제의 영상은 서점가의 데미안 열풍도 몰고 왔습니다. 데미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차용된다고 해가지고요. 소설이랑 좀 비교하면서 보고 싶어서 좀 책을 사러 왔습니다. 나는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한다. 신앙송이 끝나자 랩이 이어집니다.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하는 건 땅이 집을 잃어가고 집이 사람을 잃어가는 일처럼 또 아득해. 난 이제 철봉에 래퍼 베이식은 시인 박진의 작품을 개사해 무대를 펼쳤습니다. 책을 노래하는 밴드도 있습니다. 이들은 정호승, 이혜인 수녀 등 시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밴드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합니다. 저희 공연을 통해서 저 시가 조금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다면은 그 시를 찾아서 한번 시집을 찾아서 읽어보고
멀어졌던 책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렬한 그런 이미지, 심상들을 갖다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장르의 기초적인 문법만을 가지고는 더 이상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문학과 음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콘텐츠 결합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지구대에 몰려왔습니다.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일주일 전 이 학생들은 길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고 지구대를 찾아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최혁근 경위가 곧장 출동해서 할머니를 도왔는데요. 감동받은 학생들은 감사 편지를 썼고요. 아저씨께 드리겠다면서 지구대에 또 온 겁니다. 학생들이 신고를 잘 해줘가지고 조치가 잘 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경찰관이 고맙다고 전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또 편지까지 와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어엿한 모범 시민으로 잘 자라는 아이들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지금 이 시각 창원에서 NC와 LG의 플레이오프 1차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1차전에는 NC의 테임즈 선수가 음주운전 징계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NC 김경문 감독 파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LG 선발 소사에게 8타수 6안타로 강했던 박민우를 3번, 최근 컨디션이 좋은 권희동을 4번 타자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회 5번 박성민의 잘 맞은 타구가 LG 중견수 김용희의 호수비에 잡혔고 4회 1사 1삼루 기회를 잡고도 점수를 뽑지 못하는 등 운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NC는 5회에도 선두 타자가 진루하자 희생펀트 작전으로 득점을 노렸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LG 타선은 6회 이천웅의 우전 안타가 오늘 LG의 첫 번째 안타였을 정도로 NC 선발 해커의 구위에 눌려 제대로 배트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LG는 7회에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선두 타자 히메네스가 4월 솔로 홈런으로 영의 균형을 깼습니다. 7회 현재 LG가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김관입니다. 야구에서 번트 동작은 그냥 배트만 갖다 대기만 하니까 쉬워 보이는데 이 번트의 성공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스포츠 사이언스에서 박상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득점 없이 팽팽히 맞선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 9회 말 공격. 무사 1, 2루에서 백네트 뒤로 날아간 LG 문선재의 희생번트 타구가 호수에 잡힙니다. 인터넷에는 번트도 못 된다, 번트 연습도 안 하냐, 진짜 해도 너무한다 등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될 것만 같은 번트, 하지만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정규 시즌 번트 성공률은 고작 62.3%. 이번 가을 무대에서도 62.5%의 성공률에 불과합니다. 10번 시도에 그중 4번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번트 동작이 나오면 투수는 몸쪽 강한 공을 던지는데 타자가 방망이 중심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구 속도를 줄이고 적당한 위치에 떨어뜨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공 확률이 낮은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어렵게 성공한 희생번트가 득점 확률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무사 1루에서 강공을 하면 득점 성공률이 49.3%인데 반해 희생번트 이후 득점 성공률은 46%로 오히려 3.3%나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번트를 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병살타를 피하고 상대 투수나 수비를 흔들어 폭투나 실책 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사이언스 박상준입니다. 가을의 전설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0주년을 맞아서 볼거리도 풍성해졌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대회. 2시간 6분대 기록의 사무엘 키플리모 등 쟁쟁한 선수들은 물론 23,450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가을의 전설을 만듭니다. So maybe I can finish to 6 until the day after this. 공지천을 출발해 의암호 일대를 일주하는 국제 공인 코스는 빼어난 절경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10km 지점은 춘천 마라톤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붉게 물든 사막산과 의암호가 만들어내는 그림 같은 풍경은 국내 마라톤 코스 가운데 최고의 명소로 꼽힙니다. 최대 고비 구간은 25km 지점입니다. 체력적인 부담에다 오르막길까지 겹쳐 역대 많은 기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회 전 코스를 사전에 숙지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스트레칭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한국 여자 기록 보유자 권은주 선수는 10km 코스를 직접 달릴 예정입니다.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감독은 마이크를 잡고 TV조선 해설위원으로 활약합니다. 각 구간마다 공연도 준비돼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어느새 단풍의 계절입니다. 이번 주에 전국 곳곳의 유명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2주 정도 뒤에 단풍은 절정을 보이는데요. 설악산과 오대산은 지금이 절정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말에는 단풍놀이 계획해보셔도 좋겠는데요. 일부 지역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남해안,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동해안 지역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하늘 보였는데요. 내일도 구름이 많겠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또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14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남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 21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이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강원 영동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한 차례 지나면서 기온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B-52 폭격기를 비롯한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가 불발됐습니다. 우리 측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를 희망했지만 미국이 주저한 겁니다.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우리 스스로 대북 억제 능력을 키우지 않고 미국만 바라보다가는 정말이지 무서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